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자동차 운전을 하시다 보면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으시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그림 보여주시죠. 차가 저렇게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보셨습니까? 한 남성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발을 쭉 뻗습니다. 차주가 내려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따졌더니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본인도 차 소리에 놀라서 저렇게 반응했더란 거죠. 잘 보십시오. 이게 어딜 놀라서 하는 반응입니까? 내 발 좀 밟아라 하는 거죠. 자, 충북 청주 용암동 롯데마트 인근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술값 문제로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60대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술에 피를 섞어 마시려는 도원 결의를 하려고 했던 것뿐이다라고 했다는군요. 자,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끝으로 아시다시피 사건 반장을 떠난 우리 홍지영 기자를 대신해 과연 누가 빈자리를 채우고 있을까요? 자, 궁금하시면 잠시 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해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인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집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경매에 넘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소변 테러를 당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도성 기자, 백성문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하지만 다 아실 법도 같은 박지훈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호 선생님도 계시고요. 자, 안녕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좀 하셨는데 제가 나와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마 새로운 얼굴을 기대를 한 것 같은데 헌 얼굴입니다. 예. 네. 안진경님이 뉴 페이스는 없었다. 올드 페이스입니다. 예, 상당히 조금 실망하시는 눈빛을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잘하겠습니다. 예. 안진경님. 예. 근데 박 변호사님이 저희가 이제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박 변호사님 어머님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출연하시는 방송, 모든 방송, 유튜브까지 다 챙겨보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맞죠? 오늘도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 한다. 그러니까 오늘 웬일로 하노? 이렇게 답이 왔어요. 보시면 돼요, 그냥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자,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시작하죠.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데,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네, 이게 저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경매에 넘겨진 그런 사건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저희 JTBC 뉴스룸에서 보도했던 사건입니다. 이 결혼을 앞둔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에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사 대표와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이 있어서 문의를 했더니 보증금만 내면은 금방 갚을 수 있다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졌고 결국 이 씨는 결혼까지 미뤄야 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요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분양 사기 피해자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피해자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고 얘기 이어가 보죠. 등기를 내줘야 하는데 이 내용을 속이고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신탁까지 넘겨버린 거죠. 문제 없는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제가 대출받은 금액은 2억 1,600만 원 대출받았어요. 70세 이상이 한 20여 명 될 거예요. 대부분 다 60, 70세 넘습니다. 다. 그리고 고령자가 많아요.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인천 주안동에 연립주택 거주자 36가구가 재건축에 동의를 해서 조합을 꾸려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분양 사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한 피해자는 대출을 모두 끌어모은 신혼부부도 있었고 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들인 노부부까지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피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천에서 이런 식으로 한 40세대, 40세대 정도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뭐 한 40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100억대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30살 박모 씨도 이 아파트 계약했다가 등기 이전이 안 돼 알아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이 경매에 넘겨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들은 현재 이제 아파트 공사장에서 교대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파트 돌려막기. 자, 변호사님, 뭐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봤어도 아파트 돌려막기라는 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새들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인천에 그러니까 한 동짜리 건물을 여러 개 이제 역세권 주변에 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돈을 끌어다 씁니다. 그럼 그 이후에 건물을 다 짓고 분양을 하고 일부는 또 전세를 하거나 하면 분양대금 받고 전세보증금 받고 이거를 갚는 거예요. 신탁회사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하나의 건물이 이제 분양하고 돈을 갚고 끝이 나는 건데 문제는 저렇게 분양대금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걸 신탁회사 상환하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아파트 질 때 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또 새로운 아파트 지면 또 대출 받은 거 또 그 거기에 분양하고 전세보증금 받고 이 돈이 계속 돌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 아파트 등기는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야. 자, 앞서 저희도 언급을 했지만 이 전 재산을 잃었다는 피해자들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교대로 이렇게 잠을 자고 계신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해당 건설사 대표 과연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차피 구속될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돈을 벌면 갚겠지 하시는데 제가 구속이 되면 저는 거의 7년에서 10년이에요. 금액이 그냥 100억이 넘어가니까. 다 끝나는 자, 승현님, 와, 진짜 이거, 뭐 내가 아직 젊으니까 뭐 한 7년, 10년,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으로 그냥 때우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화가 나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젊은 친구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는 젊으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면 되지 않겠느냐. 구속되면 7년, 10년이 아니라 이게 100억대가 넘어가면 이게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뻔뻔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런 말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적반하장적인 어떤 이야기가 법정 안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검찰과 법원은 엄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리고 이 고소를 하면 니들이 나 고소하면 나 감옥 가면 나 돈 못 갚아 하고 니들 잘 생각해봐. 지금 이런 얘기인데 진짜 그런 거예요? 반대예요. 고소를 해야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 일부 남은 돈이라도 빼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명의를 바꿔놓으면 뭐 파산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그나마 고소를 한다면 형사합의금, 감옥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일부러 갖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건일수록 좀 힘들더라도 고소를 통해서 뭐 사기, 지금 말했던 것처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고 으름장은 먹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뭐 말씀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막 뇌피셜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백 변호사님, 지금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야, 뭐 7년에서 10년 그냥 징역살이하고 나온다는 것도 각오한다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 본인이 인마이 포켓 얼마 해놨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국 또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럼 또 어떤 혐의점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게 사기죠. 사기 분양이니까. 그리고 또 이 분양 대금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했으니까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게 아까 조금 전에 박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금액 자체가 크니까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되는 법률 위반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지금 본인이 소위 말해서 숨겨놨거나 은닉해놨을 가능성이 있는 돈들을 합의금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그냥 말 그대로 배째라 하고 돈을 아예 갚지 않으면 그만큼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양형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피해자와 합의인데 뭐 아예 나 고소해서 나 처벌받으면 난 한 푼도 못 내요. 지금 현재 이런 방식이라 어찌 보면 피해자들이 아 이거 진짜 또 감옥 가서 우리가 돈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박 변호사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형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은닉재산 같은 것들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금의 방식이 맞다 생각합니다. 자, 승 의원님, 지금 그 피해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과연 이 돈을 우리가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이분들이 올 8월 말에 입주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되면서 뭐 지금 어딘가에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일, 선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국가가 그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국가는 굿, 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이 피해자들한테 피해 보상을 자기 민사 책임을 돌려가지고 하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소전 보전 몰수라고 저희들 범죄 수익 은닉 등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딱 그 재산 못 움직이게 딱 잡아놓고 그냥 재판하고 난 다음에 그 재산 딱 몰수해가지고 국가가 그걸 재단으로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다 신고해라. 그럼 우리가 이 받아놓은 이 재산을 내가 안분 배당해주겠다라는 형태로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신경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하면서 그 법원에서 그 가해자,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에게 돈 이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갚아라라는 것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지미선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호사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당연히 피해자들한테 고소하라고 아니에요. 한 거지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돈 버는 거 좋아하긴 하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는 그 고소를 하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라는 거는 사실은 강제성이 부족한 거거든요. 형사가 가장 좋은 게 왜 좋냐면 본인이 구금되거나 뭐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빼돌려놓은 돈을 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는 거지 변호사가 지금 고소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방법이 지금 형사 고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치심 느꼈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오전까지만 해도 준비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또 관련 소식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일단 이 기자, 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제가 사건반장을 하고 또 사회부 기자로 취재를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좀 경험했지만 저는 처음 보는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서 따라가다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사건입니다. 저도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긴 한데 일단 그 여성의 뒤를 따라간 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눈치를 좀 보고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피해자가 이 당시 범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결국 달아나려는 이 사람과 이 남성과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검거를 했던 사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어떻게 됐어요, 이 여성분이? 일단 이 피해 여성 이 남성을 직접 역으로 데리고 갑니다. 술에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붙잡아서. 그렇죠. 이 역의 책임자 말에 따르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고 또 피해자가 많이 항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연음란자가 됩니다. 공연음란자 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된 사안입니다. 자, 일단 승 의원님,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승 의원님이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불쾌한 걸 떠나서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건 말할 것. 저 같으면 그 뒤로 이제 에스컬레이터 못하죠. 에스컬레이터 못합니다. 못하죠. 계단으로만 다니지.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이렇게 그 중간에 저희 때는 맨손 체조를 했거든요. 맨손 체조를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누가 학생이 돌을 하나 던졌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맞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운동장을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똑같이 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 않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면 저는 이 피해 여성의 어떤 트라우마는 정말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누가 한 사람 오면 분명히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을 거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적극적인 트라우마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쪽에서 워낙 그 불법 촬영이나 정말 이런 소변 뭐 이런 일까지는 벌어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지만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경찰청이 얼마 전에 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옆으로 서서 올라가자.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또 논란이 생기면서 그게 없었던 일이 되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일단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공연음란죄입니다. 공연음란죄. 근데 공연음란죄라는 거는 워낙 이제 범행에 대해서 형량이 낮아요. 1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석방한 상황인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일단 이 상황에서 과연 공연음란죄를 넘어서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강제추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체적 접촉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과거에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 뒤에서 음란 행위를 했던 남성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맞춰서 이건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사후에 검토할 예정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소식을 준비를 하면서 이 남성 앞으로 좀 어떻게 또 처벌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죠. 오늘 오후에 저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지난 24일에 나흘 전이죠. 24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숨진 남성이 이 사건의 남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오늘 오후에 이제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봤더니 그 범행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네네, 했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예, 그 이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다가 오늘 오후에야 이런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저희 사건반장 제작진이 이제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는 당시에 단순한 그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를 이 극단적인 선택임으로 보고 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원인에 대한 그 조사를 파악하던 결과 이 사건에 해당 남성이라는 거를 뒤늦게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저는 좀 이 소식을 듣고 오후에 좀 걱정이 됐던 게 역시 피해자가 걱정이 돼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뭐 가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형사적으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건 아마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남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피해자입니다. 처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뒤에서 어떤 남성이 소변을 봤다. 그거에 대해서 생기는 트라우마도 굉장할 텐데 또 여기다 지금 후속으로 지금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 역시 이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형사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끝 하고 넘어가면 이 남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뽀빠이 위드 올리브님은 저 끝까지 책임을 안 지겠다는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어요. 자, 승 의원님,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진짜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하는 인간들 또 뭐 이런 진짜 변태짓 하는 인간들 아니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범죄를 억제를 해야 되는 형사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불법 카메라를 쓰건 지금 뒤에서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을 때도 저희 변호사님들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냥 공연음란죄
혹은 강제추행인데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하는 1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일반 대중에 대한 무차별적 저는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혹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엄혹한 처벌뿐만 아니라 결국 저 불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애용하는 사람들, 시청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종래에는 결과가 불법한 것을 가중처벌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실제 이게 불법적인 영상물이라는 게 명확한 거니까요. 그런 불법적인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엄혹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남성은 지인과 도원 결의를 하기로 해 흉기로 살짝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첫 번째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도원 결의를 한 것이다. 자, 진짜 이번 사건 정말 황당합니다. 자, 이 기자,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이 다른 지인들과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장에 있던 이 지인들과 좀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형제를 맺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다툼이 벌어지면서 함께 있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그런 사건입니다. 자, 술 한잔 하면서 의형제까지 맺고, 자, 이때까지는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사달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의형제까지 맺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는데 어떤 특별한 생각을 뭐가 문제가 될까요? 술값입니다. 술값. 예, 돈은 내야죠. 돈은. 예. 근데 저렇게 의형제까지 먹고 권하게 취해서 한 명 이제 피해자가 딱 일어나면서 술값으로 10,000원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해자가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화가 났고 한 최소 한 4만 원 이상은 나왔겠죠?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둘이 n분의 1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10,000원 내는 거에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욕설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맞받아쳐서 같이 욕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서 저 의형제까지 맺었던 같이 동석했던 남성을 칼로 수차례 찌른 겁니다. 자, 승 의원님, 물론 저라도 한 뭐 4만 원 나왔는데 10,000원만 내고 그냥 간다고 하면은 화는 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칼부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직전에 의형제까지 맺었다면서 말이죠. 저는 아마 양 앵커하고 의형제를 맺으면 제 가진 거 다 줄 거예요. 4만 원? 4만 원 다 줄 거예요. 끝나고 맺으시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형제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자기 가진 걸 모든 걸 다 줘야 되는 게 형제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도원 결의가 레토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은 그냥 말로만 형제인 것이지 절대로 형제의 연은 맺지 않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가볍게 찔렀다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지만 가볍게 찔른 게 이 정도라면 저는 도대체 무엇이 가벼운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얼마나 다쳤답니까? 지금? 가볍지 않아요. 부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위가 뭐 도원 결의하고 이렇게 가볍게 하면 사실은 팔이나 어떤 다른 부위여야 되는데 이마랑 복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마요? 이마랑 복부, 얼굴이고 가슴 부위를 이제 복부를 했기 때문에 살상의 어떤 그런 고의라든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119가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도원결이지 도원결이 한 사람이 어떻게 간우 뭐 장비 유비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좀 변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문제의 그 발언이 이제 나옵니다. 이 피고인 6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왜 이 범행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니까 여기에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의형제를 맺어서 도원 결의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에 도원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에 술을 섞기 위해서 술에 피를 섞기 위해서 복부를 칼로 살짝 찌른 것뿐 이 사람을 살해하려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뭐 삼국지 몇 번 읽어보셨어요? 한 뭐 대여섯 번 읽은 것 같네요. 뭐 안 읽어본 사람도 도원결의는 뭔지 알지 알죠. 않습니까? 네.
그 술에다가 말의 피를 섞는 거지 사람 피 섞으라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 뭐 설사 살짝 서로 상처 내서 피를 섞어서 뭐 술을 마시기로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더라도요. 자기는 안 찔렀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누구만 찌르고 자기는 지금 전혀 뭐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본인은 그러지도 않고 거기다가 술에 살짝 찌른 게 아니라 복부만 찔렀다는데 이마도 찔렸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상황까지 상처가 굉장히 깊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성이 얘기한 것처럼 아 우리 술에다가 서로의 피를 섞여서 살짝 복부를 찔렀다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재판에 제대로 반영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도원결의는 말이죠. 태어난 날은 달라도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고 죽어야 돼. 이런 건데, 아 이거 참 뭐 다친 분이 계셔서 이거 웃을 수는 없는 거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이거 막 이랬겠어요. 이거.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찌른 부위가 굉장히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부위였기 때문에 살짝 찔렀다 이 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미수로 그렇게 죄명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 법원도 이런 얘기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명은 살인 미수의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뭐 3년 6개월 어떠세요? 양형이 이제 사실은 결과가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냐에 따라서 살인 기수냐 살인 미수냐인데 미수죄는 이제 살인죄는 5년 이상입니다. 사형 무기징역도 있지만 그렇지만 미수가 되면 감경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결과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반 정도 감경한 경우가 많고요. 아마 감경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선고된 거. 또 이거 말고도 합의는 또 나중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5년 이상이 아닌 이 정도의 형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을 수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와 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박 변호사님이 합류한 이 월요일 라인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 이상의 또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외네요. 어벤져스입니까? 어벤져스입니까? 이 정도면 저는 어벤져스라고 보는데. 어벤져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돈이 뭐길래 점점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인 것처럼 꾸민 다음에 응급이송 차량을 이용해서 전남의 한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 통장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아버지를 그냥 병원도 아니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상당한 돈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들이 알게 된 건데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은행 업무를 돕다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한 5천만 원 상당의 예금한 사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됐습니다. 맘만 먹으면 돈을 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아버지 몰래 인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냈던 겁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것처럼. 그래서 친구에게 아버지의 통장에 든 돈을 꺼냈는데 들킬 것 같다. 아버지를 입원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실제로 아버지를 강제 입원한 뒤에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한 5,500만 원 정도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백 변호사님,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멀쩡한 사람 재산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강제로 뭐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요즘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기발하다고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 기발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일단 응급 환자 이송업체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뭐 소위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을지 해서 문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술을 많이 먹고 있는 만취 상태 상황을 연출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친구한테 자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 친구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랑 술 한잔 해. 내가 저 아버지 통장에 2천만 원으로 뭘 도박을 하다 아무래도 들킨 것 같아. 아버지 입원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친구가 소주 5병이랑 마른 안주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어허. 친구인데요. 어.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술을 한 5병, 소주 5병 정도면 양이 많잖아요. 예. 이제 그걸 마시면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이제 응급 환자 이송업체에 연락을 하고 응급 환자 이송업체에서 딱 오니까 술에 취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구나. 맞구나.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한테 입원 동의서까지 받아서 강제 입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아버지 입장에서 일주일 동안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게 결국 다른 가족들이 동의를 실제로는 했네요. 쉽진 않아요.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아요. 정신보건법상에 본인이 직접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입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알코올 입원 같은 경우거든요. 아마 술 먹는 모습을 바로 포착을 하고 입원을 유도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만에 나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보호자 입원 동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보호자들이 2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입원이 되고 오랫동안 됐는데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그렇죠. 법을 다 바꿔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리를 상당히 잘 써서 술 먹는 모습 포착하게 해가지고 동의해가지고 한오고 결국은 이 법상으로 일주일 이상 있긴 어렵기 때문에 7일간 폐쇄병동에 입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은 약간 좀 그런 맹점이 있군요, 이게. 그렇죠. 야, 근데 이게 너무 폐륜이에요, 이건.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뭐라 그러죠? 이렇게 룸이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지금 갖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읽고 과연 아버지가 자기를 만약에 정말 그렇게 돌봐왔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행위는 우리 법원에서도 정말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됐나요? 일단 이 아들이 응급 환자 이송업체 직원들하고 아버지 집 현관 비밀번호 따고 들어갔잖아요. 예. 아무리 아버지 집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이 일단 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아들 친구, 그다음에 같이 술 먹었던 후배 이렇게 3명이 공동 존속 감금 혐의가 되고요. 또 공동 감금 혐의까지도 같이 인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결국 이제 아버지를 입원시키고 나서 돈을 뺐죠. 예. 돈을 뺀 건 이제 현금 지급 기계를 이용해서 돈을 빼게 되면 아버지 돈을 뺀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은행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까지 이 여러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충격적인 반전. 네, 피고인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공범인 친구와 후배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일단 재판부도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 피고인인 아들과 다른 자녀들을 본인이 직접 양육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 피고인이 어릴 때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린 시절, 이 아들이 어린 시절 동안 자신이 좀 보살핌 없이 지냈는데 이게 또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아들이 처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렇죠. 존속 범죄예요, 이거. 부모님한테 범한 범죄고 또 공동으로 범한 아주 죄질이 나빠 보이는 범죄인데 합의됐다라는 거하고 아버지가 아주 처벌을 원치 않는다니 탄원했다는 부분. 특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오랫동안 좀 구금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구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그래도 선처를 받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승 의원님, 근데 저희가 그동안 어떤 이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존속 사례 이런 걸 전해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입원을 못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달이 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멀쩡한 분이었는데도 단순히 그냥 그 술을 먹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본인 의사와 상관도 없이 폐쇄병동에 이거 뭐죠,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강제 입원하는 게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긴급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했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술을 먹고 술 먹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약간 술에
흔히 우리가 말해 술버릇이라고 해가지고 술버릇이 굉장히 거칠게 나온 이야기가 나오고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언제나 술만 먹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폭행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빨리 좀 이렇게 저 병원에서 좀 치료해 주세요라는 점을 노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 악용하기 위해서 예. 일주일 동안 돈을 빼기 위해서 이런 걸 했지. 그렇죠. 그 사이에 분명히 우리가 스크리닝을 해서 이런 어떤 잘못된 입원이라면 풀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흠결이 있다라고 본다면 처음에 알코올 중독으로 왔을 때 좀 그 정신병원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년의 스토킹. 아이고, 진짜 이 딱 제목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데, 아니요, 사건의 시작이 어땠길래 10년 동안 이어진 겁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이 10년 전입니다. 2011년 2월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에 이 피해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승객으로, 이 기사와 승객으로 만난 사이인데 이 여자 승객이 피해자가 남자친구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1년 동안 이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문자 메시지 100통, 전화 400통을 했습니다. 1년이요. 1년이면은 전화 하루에 한 번 이상을 한 게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제 피해자가 근무지를 바꿨습니다. 이게 한 7년 정도 지난 2018년 9월이었는데 이때부터 한 1년이 좀 안 되게 한 8개월 정도 4차례에 걸쳐서 여성이 일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바뀐 근무지로 찾아갔는데 자신의 남자친구로 소개하고 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남겨두고 가는 행위를 반복해서 결국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마을버스 운전 기사였으면 운전에만 좀 집중을 하지. 그 와중에 또 백미러로 승객도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10년 동안 이 짓을 했다는 게 아니 도대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10년을 시달리면 정말 이 정신이 말이죠, 피해자분의 이 너덜너덜해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저 스토킹 당해봤다고. 스토킹이란 말만 나오면 저도 약간 좀 그냥 말이 버벅대는데 정말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삶의 근원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약식 명령 100만 원 받은 게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 문자의 내용이 분명히 무엇인가 피해 여성에게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형태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화만 오면 마음이 섬뜩할 것이고 문자만 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고 특정 업체를 통해서 자기를 어디 있는지까지 확인을 했다면 과연 나의 삶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충격. 처음엔 벌금 100만 원 나왔어요. 네. 자, 근데 두 번째 또 했어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어요. 이게 스토킹 관련된 처벌 법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벌 법령에 따라서 했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그런 문자를 보냈을 때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따라다니는 모습, 다른 범죄가 아닌 따라다니는 거는 이제껏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행위에 보면 둘 다 나쁜 행위고 비슷한 처벌 강도의 행위로 보이는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가 적용이 된 거고요. 아이고. 앞에 거는 그래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벌금 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스토킹 처벌 특례법이 지금 제정이 됐어요. 예. 그 법대로라면 이제 그걸로 적용해서 처벌도 가능하고 접근 금지까지 가능한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고요. 곧 예. 시행이 되면 그걸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토킹 이 방지법이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이 기자 아무튼 이 두 번의 벌금형, 그러니까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받은 이후에도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계속 됐던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 비슷한 범행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2019년 7월에 이 프로포즈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여성을 또 찾아갔습니다. 이 여성이 있던 직장에 2차례에 걸쳐서 찾아갔고 이 자신 직접 찾아가서 여성이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직접 접촉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말을 걸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회사 건물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월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은 혹시 저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네, 저는 저런 거 다뤄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런데 진짜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마지막에 이 피해 여성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그냥 말 몇 마디 걸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중하게 처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JTBC 건물에 어떤 사람이 그냥 들어온다. 이거 처벌 안 하잖아요. 예. 여기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예. 근데 여기에 찾아와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처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남성의 의도가 스토킹, 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 주거 침입입니다. 주거 침입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건조물 침입인데요. 이런 공공 건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른 걸로 처벌은 못했지만 이 여성의 회사에 찾아왔다는 것, 찾아와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재판부도 그러니까 또 수사기관도 이 남성에게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그냥 전화나 하고 문자나 보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던 거죠. 전화 문자를 계속 보냈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데 그냥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면 뭐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건 경범죄처벌법상에 있는 스토킹 관련 그러니까 뭐 10만 원 정도 벌금밖에 들 수 없는 거죠. 근데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이죠. 승 의원님. 네네. 승 의원님도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싫은 거잖아요. 진짜 이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거를 아유 그래 튕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저희 집사람이 저 모니터링을 하는데 집사람이란 단어는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꼰대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 저희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내도 안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처라고 처? 저희 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서 뭐 하세요 지금? 아니 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뭔가 우리 사건에 관련된 굉장히 격조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 재현아 사랑이라는 거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 하면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속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네? 난 10번 찍을 거야. 그럼 넌 넘어올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 때만 하더라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념에 빠져 있으면 그냥 나는 너를 그냥 무작정 좋아하는 거고 무작정 좋아하다 보면 너는 언젠가 나에게 사랑을 받아줄 거야 라는 착각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싫은 거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9월 이후에는 진짜 엄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싫다는 분에게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례 벌금 그리고 1차례의 실형. 진짜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또 갔어요.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이 여성을 또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미 실형까지 받은 상황이잖아요. 징역 8월 선고받고도 다시 한번 재차 여성에게 찾아간 건데요. 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을 찾아가서 또다시 남자친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른 건데요. 결국 재판부는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혀왔고 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지금 징역 1년에 이게 벌금 10만 원이 선고가 됐대요. 네. 왜냐하면 야, 이 10만 원이 붙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일단 징역 1년은 또 똑같습니다. 이 여성이 일하는 근무지에 찾아간 거, 뭐 건조물 침입으로 징역 1년, 이거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한 건데 문제는 그 외에 스토킹 행위들 있잖아요. 뭐 계속 지속적으로 구애를 한다거나 주변에서 뭐 서성인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지금 현재는 스토킹 관련 처벌법이 9월에 시행돼서 실행이 안 되고 지금은 경범죄 처벌법으로밖에 처벌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벌금 10만 원이 부과해서 같이 들어간 건데요. 이제 9월부터는 앞으로 이 부분도 추가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스토킹 처벌법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는 건데 시행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좀 근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 벌써부터 오랫동안 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계속 통과되지 않다. 이번엔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제일 무서운 게 계속 따라다니기만 하고 다른 범죄가 없는 경우. 이 경우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경우를 처벌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입증이 된다 그러면 경찰 접근 금지도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스토킹 관련돼서 치료 이수 명령도 내릴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기력하게 벌금 10만 원, 뭐 지속적 괴롭힘 이렇게 적용했던 거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아지지만 그럼에도 이 사법당국이 조금 법을 더 잘 적용해가지고 이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 의원님 좀 짧게 말이죠. 이 김태현 사건 같은 경우만 봐도 결국 스토킹이 이제 단초를 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좀 그냥 뭐 9월에 시행한다는 스토킹 처벌법 떠나서 이거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진짜? 이건 제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형사법자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스토킹은 살인의 전조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은 자기가 죽든 그 사람을 죽이든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범죄면 그냥 스토킹 빡 일어나면 저는 무조건 구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구속 기간 동안 적어도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동안 30일 딱 분리해 놓으면 그 피해 여성은 새로운 삶을 가져갈 수 있고 그 피해 여성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큼 정인 프로그램과 준하는 정도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이 스토킹은 건절되는 것이지 그냥 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세요 라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스토킹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생각이 경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시키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X파일 이어갑니다. 반의사 불벌죄. 가족 여러분은 사건 반장 보시면서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으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2019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눈을 찌른 김모 씨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누범 기간 중인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없던 일로 돌렸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씨를 처벌해야 하니 1심부터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용서받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 불벌죄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도성 기자가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 변호사님이 말이죠. 어제 뭐 하셨어요? 뭐 하품을 하시던데. 제가요? 예. 제가 딱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그렇진 않고요. 생방송 중에 왜 하품을 하시나? 제가 정말 지루했나 보네요. 하품한 건 아니고 하품하지 않았습니다. 제 PT가 정말 지루하셨나 봅니다. 지루했습니까? 아니면 말막. 되게 피트 좋았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를. 우면 하품을 하신 거예요? 감동을 하면 표현으로, 하품을 하는. 애정의 표현으로. 첫날부터 약간 좀 사고를 치신다는 느낌을 조금 예. 아무튼 잘하실 거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저는 박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정말 좋아요. 예. 그래도 또 우리 어머님이 또 즐거워하실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반의사 불벌죄 말 그대로 의사에 반해서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좀 딱 들으면 그냥 쉽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사건으로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 2019년 12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길거리에서 이 두 사람이 시비를 붙었습니다. 이 피고인에게 차를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이 피고인이 된 이 김모 씨가 이 손가락으로 눈을 한 차례 찔렀습니다. 그래도 이게 상해죄는 아닌 걸 보니까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기관 역시 상해까지는 아니고 폭행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소를 했고요. 1심 재판부는 징역 2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미서님이 박 변호사님 너무 구박하지 말라고 방송 수십 개 한다고. 해야죠. 그거야 박 변호사님 사정이지 저희가 그걸 고려해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백 변호사님, 2개월 실형, 이 정도 형량이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보통 집행유예 앞서 뭐 저희가 그 뭐 아버지를 강제로 이렇게 한 것도 뭐 집행유예인데 이 정도면 집행유예 주지 않나요? 2개월 실형 이건 많이 못 들어보셨죠? 예, 예. 보통 뭐 징역 1년, 짧아도 한 징역 6개월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유가 좀 있어요. 일단은 통상 이런 범죄는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실형에 선고됐다라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1차적으로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상해나 폭행 전과도 많고 또 다른 범죄로 형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된 누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은 안 된다,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인 이유인데 예. 실형을 선고하는데 너무 약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이 사람이 1심 선고가 날 당시에 다른 범죄를 또 저질러서 그 두 개가 또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한꺼번에 모든 죄를 모아서 재판을 하는 것과 따로 모아서 하게 되면 보통 따로 하는 게 합쳐보면 형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다 같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것과 따로 받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해줘라.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형량이 높게 나오면 이게 지금 뭐 징역 5개월, 6개월 이렇게 선고해버리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좀 많이 보기 힘든 실형은 선고하되 징역 2개월을 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심에서는 야, 이거 처벌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이게 이제 2심 판단이 그렇게 됐는 거예요. 이제 2심 판단에서는 야, 이거 반의사 불벌의 의사 표시 있는 거 아니냐? 저 사람 처벌하지 마라고 받았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처벌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실형을 줄 수 있냐라고 이해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 형사소송법 327조에 나와 있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반의사불벌죄 일단 좀 쉽게 좀 설명 다시 해주십시오. 반의사 불벌죄 한자어예요.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처벌하지 말라라는 범죄, 폭행죄가 대표적인 범죄죠. 이거랑 비슷한 범죄가 친고죄가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것을 친고죄라 그러는데 모욕죄가 뭐 대표적인 범죄인데 친고죄 같은 경우는 고소가 꼭 필요하고요. 이 반의사 불벌죄는 협의나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고소가 없는 상황이라도 처벌을 할 수는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근데 친고죄는 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폭행죄. 그다음에 폭행죄와 거의 비슷한 협박죄.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화났다고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좀 전에 박 변호사님이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고소를 안 해도 일단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없었던 게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안 하면 아예 수사를 시작을 못 하는 거고. 어허.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 수사는 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1심 판결 도중이라도 저 이제 합의했으니까 처벌 안 할게요 하면 없었던 거를 돌릴 수 있는 어찌 보면 피해가 전적으로 개인에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류의 범죄들 이런 범죄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1심에서는 처벌, 2심에서는 공소 기각. 자, 그런데 3심에서는 다시 이게 또 뒤집어졌어요. 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 사건인데 만약에 눈을 찔러서 눈이 크게 다치거나 했으면 아예 죄명이 달라집니다. 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해도 어차피 처벌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폭행 혐의인데 이 대법원은 그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시기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현행법상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항소심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낸 게요. 피해자가 1심 판결이 난 다음에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 피해자가 직접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거는 이건 효력 자체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1심 판결을 없앴던 2심 공소기각 이 판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1심부터 다시 이 사건을 재판하라고 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래도 뭐가 됐든 처벌하지 네. 말아달라고 용서를 한 네. 거면 거기서 그냥 스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좀 이상한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고소의 취소, 우리가 취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법률 용어는 고소 취소인데요. 기한을 정해놨어요. 언제까지? 1심까지만 가능합니다. 아. 2심에 와서는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지금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생겨요. 쌍방이 명예훼손했을 때 이 쌍방다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에서 둘 다 합의를 하기로 했고 합의를 하면 끝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한 명은 1심이고 한 명은 2심에 가서 한 명은 공소기각이 됐는데 한 명은 벌금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의를 봤는데 신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승현님, 네. 지금 이 제가 보니까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1심 판결 선고까지만 의사표시 철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2심 재판부가 혹시 형사소송법 제232조를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법률적 조항을 보면 고소 취소가 있지 반의사 불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변호사 말씀 주시고 이도선 기자가 이거 사법고시에 2번씩이나 출제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반의사 불벌에도 이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우리 대법원은 이거는 고소 취소와 동일하게 반의사 불벌의 의사표시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지 그 뒤에 무작정 연기를 하면 국가의 공형벌권의 어떤 그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 전까지만 국가의 공형벌권의 개입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겠다라고 헌법재판소도 판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건 엑스파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공지해드릴 게 있는데 이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진짜 이거 사건반장 이 방송이 최초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라이브 중에 또 퇴장을 하시겠다는 조퇴를 하신다고요? 조퇴를 하겠다는 오늘 뭐 하품하고 죄송합니다. 예. 출연료를 반으로 깎죠. 예? 출연료를 아, 반으로 나눠주시죠. 깎아야죠. 그런 좋네요, 방법이 있네요. 진짜. 우리 이도선 나눠준다. 기자한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저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아유, 나가세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분당에서 실종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엿새 전 하굣길에 연락이 끊겨 실종됐던 분당 고3 학생 김희성 군. 김 군은 실종 당일 서점에 들러 문제집을 산 뒤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고 이후부터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는데요. 오늘 오전 6시 반쯤 분당의 한 야산에서 김 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6일 만인데요. 외관상 몸에 상처가 없고 타살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는 김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은국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김은국 씨. 김 씨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1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부위와 김 씨의 차가 파손된 위치가 맞아떨어지는지 여부와 김 씨 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후방 카메라 영상을 요청한 건데요. 경찰은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자, 지금 경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검찰로부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확히?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제 검찰에서 기소하기에 앞서서 이제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검찰이 판단했을 때 이런저런 내용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찰에 보통 보완 수사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김 씨 김은국 씨의 차량의 파손 위치 그리고 해당 오토바이의 파손 부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그 부분이 딱 접촉이 있었는지 그래서 파손이 생긴 건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겠다는 건데요.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서 오늘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김은국 씨 차량 후방 카메라 영상을 요구한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은 전방 카메라죠. 그렇습니다. 그죠? 앞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 내가 저렇게 사고가 나고 좀 아파가지고 뒤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김홍국 씨를 못 봤다는 계속 그런 입장이잖아요. 아, 예. 그냥 가버렸다. 근데 그게 아니라 후방 카메라에 보면 본인이 아파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파하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홍국 씨가 그냥 갔다면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후방 카메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은국 씨 쪽에서는 아니 나는 후방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잘 모른다. 난 전방 카메라밖에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후방 카메라 우리가 보는 적이 별로 없어서 그걸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하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다면 아직까지도 있다면 후방 카메라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일각의 이제 보험회사 그 관련자들의 진술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보고 뭐 김홍국 씨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딱 서가 있을 때 오토바이가 땅 부딪히더라도 그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냥 서가 있는 차를 부딪혔으니까. 그래도 그 사고 난 사람은 반드시 구조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도로교통법 54조는 적법, 위법,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그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동차를 세우고 그 피해자를 구조해야지 이런 어떤 범죄에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종됐던 분당 고3 학생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속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으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일에 오후 4시쯤 하교 후에 관련 서적, 수능 관련 서적을 5건 사고 버스 정거장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교통카드를 충전한 기록이 확인됐지만 버스를 탄 이력은 없었고요. 또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학교 책상 서랍에 두거나 위치 추적이 되기 어려웠는데요. 결국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인근 야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외관상 몸에 상처 등이 없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타살로 의심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혹시나 모르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유족의 동의를 받고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 저희들이 다 영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특정 연수원 근처였기 때문에 CCTV가 존재를 했고 그 CCTV를 확인했을 때 과연 혼자 갔느냐 아니면 주위 사람들과 같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정황일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는 CCTV 내용을 경찰은 포착했다라는 점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경찰은 분명히 모든 사실을 다 열어놓고 확인해야 된다. 다만 부검 같은 경우에는 유족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유족의 입장에 따라서 부검을 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참 이 소식을 접하고 저 역시도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참 지나고 나면 정말 학창 시절에 있었던 고민들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참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 천천히 달리던 차의 반대편 차선에서 화물차 한 대가 다가오는데요. 이때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실린 엄청난 크기의 크레인이 중앙선을 넘어 차 운전석을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옆으로 밀려나는 차량. 게다가 사고가 난 곳은 우회전이 금지된 구역이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정의록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남자 인형을 두고 성적인 묘사를 하는 등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던 박 씨.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사과문을 올렸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 역시 폐지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국민신문고에 박 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고 박 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영상에서 박 씨가 음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영상 역시 음란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성희롱 논란이 결국 무혐의로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박 씨의 언행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이 기자, 지난 4월 초인가 그 고발장이 접수된 걸로 아는데 수사가 꽤나 길었네요. 네, 일단 이거를 어떻게 판단했냐에 따라서 이제 좀 수사가 길어진 걸로 보이는데 혐의 자체가 이 불법 정보 유통 혐의입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인데 이 혐의가 적용되려면은 해당 영상물이 음란물이어야 됩니다. 저런 박나래 씨가 저런 행위를 하는 영상을 음란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했던 건데요. 음란이라는 거는 이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르면은 이런 음란한 영상 그리고 음향을 배포하거나 공공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란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음란이느냐에 따라 했는데 경찰은 이걸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 박나래 씨가 이제 앞으로 방송을 복귀할지 여부 이게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물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될 만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방송에도 하차를 하고 사과를 한 이상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면서 다시 방송 충분히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이 남자 인형의 이 팔을 이렇게 남자 가랑이 사이를 딱 집어넣으면서 막 뭔가 성적인 얘기를 하면서 웃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물론 적절치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 영상물, 음란한 영상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다소 무리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준 그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그 크레인 싣고 가던 화물차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니, 도대체 좀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예? 승현님. 네네. 저거, 어휴, 진짜. 저 진짜 기절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밑에 있으면. 사실 저 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고의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뒤에 있는 부분에 의해서 다른 차량에 대해서 분명히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행위를 막았어야 되는데 과실손괴죄를 처벌하지 않기 아니, 때문에 저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고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운전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고의라고 안 하고 불법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다른 차에게 부딪힐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도 갔다면 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손괴죄 처벌할 수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은 과실치상은 저희들이 과실죄로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 부분도 경찰이 좀 열어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쭉쭉쭉 가기 때문에 저 부분도 되게 근데 불편해요. 저 피해 차량이 그 세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트럭이나 이렇게 좀 높은 차량이었으면 운전석을 그대로 강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동차 저 트럭에 불법한 그런 어떤 내용을 올리고 가는 것 자체가 좀 경찰 입장에서도 저런 거 발견했으면 조금 중간에 스톱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인스타 사연의 주인공은 아이디 조아캠님입니다. 캠핑 마니아이신 것 같더라고요. 캠핑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내주셨는데 영상 보시죠. 자, 양이 한 마리가 불판 쪽으로 저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불판 위에서는 옥수수가 지글지글 그 구수한 냄새를 맡고 온 양이 옥수수 안 돼! 하는 소리에 지금 하는데 놀라서 저렇게 뒷걸음질 치는 양이죠. 캠핑장 주변에는 저런 길냥이들이 많이 있죠. 이 조아캠님이 양이가 너무 귀엽고 가여워서 데려가서 키울까 잠시 고민도 했지만 뭐 안타깝게도 그러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 영상 이후에 옥수수랑 다른 먹을거리를 챙겨주셨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영상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시간. 찾아갈 첫 번째 현장은 영국입니다. 이건 또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 남성 한 명이 흰머리의 남성이 가는데 뒤에서 젊은 남성 2명이 따라옵니다. 설마 네, 갑자기 붙잡고 울타리 쪽으로 저렇게 밀칩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은 다음에 아니 지금 백주대낮에 네, 대낮입니다. 한 명이 저렇게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노인이 입고 있는 옷 주머니를 뒤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힘껏 막 발버둥도 쳐보지만 이 젊은 남성 2명이 달려들었으니까 이 꼼짝 못하고 저렇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남성은 옷 주머니에서 뭔가를 훔쳐들고 그대로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마침 또 행인들도 없어요. 네, 오, 백주 아니, 근데 대낮에 차량도 있는데 지금 달아나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 뭘 두 훔친 남성이 건가요? 뭘 훔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제 강도 피해를 당하긴 했는데 저 이제 노인의 직접 신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일단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노인이 두 남성을 따라가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제 피해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 영상만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두 남성이 노인의 휴대전화나 지갑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것처럼 보였다는 목격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노인이 무슨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니 요즘에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소매치기가 없대요. 왜냐하면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니까 소매치기들도 굳이 저럴 이유가 없어가지고 소매치기 범위 줄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 왜 저럴까요? 알겠습니다. 설마 이제 보기만 해도 아찔하시죠? 어. 제 고소공포 중에서 저 영상도 싫은데 저 아찔한 고층 건물 꼭대기에 3명의 남성들이 서 있습니다. 한 설마 명은 저 건축 안전장치는 했겠죠. 없는 것 같아요. 건물 가장자리 걷고 있고요. 나머지 남성들은 자리에 걸터 앉아 있거나 카메라를 들고 또 찍습니다. 아래. 여기는요. 바로 호주에 있는 243m짜리 높이의 건물 꼭대기인데요. 진짜 아찔하시죠? SNS 통해서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건물 앞에 도착한 모습, 또 비상구를 통해서 몰래 올라가는 듯한 모습들이 담겼고요. 딱 보시기도 아시겠지만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맨몸으로 건물 위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치 여유롭다는 뭐 듯이 아직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저는 지금 보기만 해도 절대 위험하니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롯데월드 그 타워에도 올라간 사람 뭐 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러니까 왜 저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별 이유가 없어요. 딱 보니까 그냥 스릴 즐기고 또 사람들이 저기 올라가서 이런 걸 SNS 올리면 와 하잖아요. 과시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사람들 이미 건물을 떠난 뒤였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되면 불법 침입죄로 최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우, 빨리 영상 넘겨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빨리 가죠. 이것도 설마 저기 올라간 건가요? 저거 좀 멋있죠? 네, 중국의 단오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상하이 유명 관광지인 황푸강변에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거 예전 네. 평창올림픽 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 드론들이 공중에 저렇게 형형색색의 불빛을 뿜어내고 있는데 반딧불이 같죠? 예. 저런 불빛들이 모여서 용을 만들고 또 저렇게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듯한 모습도 만들어내는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하나씩 떨어지죠? 저것도 연출 아닌가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빛들이 우수 떨어지는데 저게 별똥별. 연출이었으면 정말 다행인데 수십 대의 드론들이 갑자기 자기 통제력을 잃고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연출이 별똥별 아니에요? 별똥별 아니에요. 추락. 네, 강물 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아래를 유람선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드론이 그 유람선 위로 집중적으로 떨어졌고요. 또 안타깝게도 저렇게 머리를 감싸진 한 남성 드론의 머리를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 업체가 최근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 이런 취지의 성명을 내면서 주목받게 된 건데요. 그나저나 저 갑작스럽게 드론에 머리를 맞은 게 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머리 맞으면 되게 아픈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혹시 평창 올림픽 때 그 기술력을 중국 아닌 것 같아요. 잖아요 몇 개가 또 저렇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저거 저 네. 뭐죠? 대형 거북입니다. 좀 사람 성인 남성보다도 훨씬 큰 것 같은데 저게 한 마리가 저렇게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3명의 남성이 뒤에서 밀니까 그제서 앞발로 막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움직이기 힘든지 이 제자리에서 막 숨도 한번 고르고 그제서 이제 앞발을 움직입니다. 근데 생일 파티 하려고 해변에 갔던 주민들이 지구상에 사는 거북이 그중에 가장 몸집이 큰 장수거북을 발견해서 저게 장수거북이라고 해요. 이 알을 낳으려고 해변에 갔다가 길을 잃었고 이틀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주민들은 늪에 빠진 장수거북이 이 멸종 위기 동물인데 그 사실을 깨닫고 이거 우리가 바다로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저렇게 힘을 모았던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알겠지만 지금 장정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세 사람이 엄청 애를 먹고 있는데. 저 장수거북이가 190kg이라고 그러니까 저 2명 무게거든요. 저 2명 무게인데 근데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가까스로 밀어서 저렇게 해변까지 열심히 밀어갖고 했는데 이 앞으로 나가던 장수거북이 마침내 이제 바다에 도착해서 헤엄쳐서 자유를 찾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 보는 사람들도 환호성 지르면서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고요.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수거북 구조한 주민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칠레로 가보시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바다사자 때가 이제 해변 점령 보트 위로 올라온 거 보여드렸는데 맞아요. 모래사장 위에도 300마리가 넘는 바다사자가 저렇게 떼지어 있었어요. 낮잠도 자고 장난도 치고 막 저기 눈 감고 자고 있잖아요. 저런 막 제각기 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저게 보기 드문 광경이래요. 저 현지에서도. 그래서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저거 모습 보려고 지금 막 사진도 찍고 막 하고 있는데 일단 저 현지 어부의 이야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sta es una plaga de lobos, ya llevamos 28 años sin que le hagan control a estos lobos. La ley de pesca. 네,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렇게 들이닥쳤어요. 갑자기 저렇게 등장을 했는데 일단 뭐 기분이 나쁜 건지 자기 뒷담화 하는 건지 뭐 이렇게 들어와서 문 밀고 들어와서 인터뷰 현장 공격하는데 저기 있던 현장 취재진과 저 인터뷰하던 어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 약간 이런 같아요. 거죠, 지금. 바다 역병이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저 바다 사자를 두고 그래서 그럼 열이 씨, 받죠, 내 당연히. 얘기야? 어. 지금 나한테 역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쳐들어온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저 바다 사자들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했던 게 이 어선에 막 발버둥 치면서 올라왔던 그 영상 있잖아요. 이 바다 사냥 사장에 따른 범고래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 역시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서 한 번에 몰려들어서 이게 그 영상인데요. 그때 이제 범고래를 피해서 도망쳤던 바다 사자들이 이 해변으로 이번에도 이제 아예 어선이 아닌 해변으로 올라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이것은 대한민국 프로바이오틱스의 시작이자 미래. 50여 년 역사의 장기 배양 기술부터 장내 생존율이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프로바이오틱스는 HY. 짜잔! 아빠, 이거 해봐요. 아빠, 어디 있어요? 어플레이도 앱을 다운받아 킨더조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와 함께 놀아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